이번 FOMC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년도의 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5% 이상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미국 이외 국가들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한 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식이든지 채권을 살 수 있는 예비성 자금을 가져가라는 거고, 그러면 어쩌면 연말까지 더 험악한 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IBK 연금보험에서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미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좋은 성과를 보였었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익절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차원이었고요. 굳이 현금을 콕 찍어서 얘기했던 이유는 사실은 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보면 뭐 주식, 뭐 채권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이 8월 초 기준으로는 주식도 비싸 보였고 채권도 비싸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들고 가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이 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투자의 기간이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차이가 있는데 올 연말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식, 채권 모두 투자를 서두를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올해 연말 정도 가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올 한해 시장을 가장 주도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금리와 물가예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주식시장이 그래도 좋았던 이유는 물론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을 했죠. 하지만 시장금리는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됐던 게 바로 물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커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대값이 어디까지 갔었냐면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빠르면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사실 올해 상반기 이 주식시장의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그 이른바 기저효과에 의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하지만 7월 달부터는 상승세로 이제 반전될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통화 정책도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잘못하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공포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봤었고요. 그 시점이 바로 7월 물가가 발표되는 8월 중순 정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전체적으로 조심하자, 현금 가져가면서 좀 보자라는 판단이었고요. 현재로 봤었을 때는 연말까지는 여전히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는 구간, 또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현금 들고 있으면 뭐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파킹 통장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식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ETF 투자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ETF에 보게 되면은 아주 초단기 그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코프루 금리 액티브 뭐 이런 ETF도 있고 CD 금리에 연동이 돼서 거의 CD 금리 수준만큼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뭐 한 4% 정도의 이익을 주는 거의 현금과 같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내지는 뭐 MMF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을 가져가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내가 주식이든지 채권을 살 수 있는 예비성 자금을 가져가라는 거고 그걸 그냥 현금으로 놀리라기보다는 이렇게 초단기 금리 상품에 투자해서 일단은 좀 이자라도 취하고 있어라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장의 기대와 실제 연준의 정책이 이제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던 건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6월 FOMC 당시에 연준이 뭐 여러 가지 이 전망을 바꾸면서 특히나 가장 이제 의미 깊었던 게 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를 바꾸면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2차례의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예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일종의 블러핑 전략일 거야.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시장은 곧바로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기로는 한 번 정도 인상은 하고 한 번 인상은 안 하고 그냥 약간의 어떤 블러핑의 카드로 남겨둘 거야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9월 FOMC에서도 점도표가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역시 6월 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차례 금리 인상인 거죠. 지난 7월에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마저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시장의 관심은 뭐 금리 연말까지 한 번 올릴 수 있는 건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시장의 기대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끝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가 되겠지. 이미 이제 그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FOMC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년도의 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당초는 내년도 말에 이 연준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기준금리가 한 4.6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현재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서 이 기준금리가 5.5에서 5.75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년 말을 4.6으로 본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한 번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에 4번 금리 인하라면 이거는 뭐 얼마든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내년도의 금리 전망치를 5.1로 50bp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도에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고 금리 인하의 폭도 상당히 줄어들 거다. 그리고 내년도 말 금리가 여전히 5.1이란 얘기는 현재의 5% 이상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뭐 연예인 걱정이랑 비슷한 겁니다. 뭐 미국은 워낙 경제가 그만큼 좋고 뭐 실업률도 낮고 고용시장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데, 문제는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한 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 기준금리가 3.5%니까 무려 225bp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뭐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외환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내 돈을, 내지는 글로벌 투자자가 돈을 어디에 맡길 것이냐. 미국은 하루짜리 이자가 5.75%인 거고 한국은 3.5%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되도록이면 미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아지겠죠. 그 얘기는 미국 이외 국가, 뭐 한국과 같이 미국보다도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높지 않은데 금리 낮은 뭐 이런 국가들로는 자금이 좀 오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을 들어보면 웬만해서는 우리는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는 뭐 PF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외자 이탈을 자극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특히 수출보다는 특히 내수 쪽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식시장도 부담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9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9.8% 정도 나온 건데 뭐 월말까지는 가봐야 되니까. 근데 아마 대략 뭐 이 정도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의 증가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교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수출이 작년 10월 달부터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수출이 안 좋은 지가 지금 상당 기간 지났고, 이른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뭐 늦어도 10월, 빠르면 9월 달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이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라 작년 성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좋아 보이는 일종의 이제 착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보이는 게 그래도 낫지만, 이게 수출이 플러스 돌아섰다고 해서 뭔가 이전과 다르게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무역 적자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성장에 기여를 하려면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 되거든요. 즉 순수출이 플러스여야 되는데, 무역 적자라는 얘기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순수출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출 증가율보다는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 이런 쪽의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 교역 환경은 국내 경제에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연말까지는 투자를 서두르기보다는 현금과 유사한 그런 뭐 유동 자금에 투자를 좀 해놓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그래도 지금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의 메리트가 생긴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비교하는 가장 그 단순한 방법이 이른바 일드 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에서 발생되는 고정금리의 차이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일드 갭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의 일드 갭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일드 갭은 이른바 PER의 역수를 삼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국으로 보면은 S&P 500의 그 12개월 포워드 PER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은 한 5% 정도가 S&P 500에 투자했었을 때 향후에 기대되는 한 1년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를 보게 되면 5.5% 정도? 5%가 넘어가 있어요. 6개월 이하의 금리는 더 5% 중반도 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놓고 보면 채권을 사면 그냥 확실하게 5% 중반의 수익을 이거는 담보해 주는 거고요. S&P 500을 사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5%이지만 이제 위아래로 이른바 표준 편차가 있겠죠. 평균이 5%니까 만약에 내가 종목 피킹을 잘해서 좋은 주식을 사게 되면 15%의 이익을 볼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한다면, 거꾸로 내가 종목을 잘 못 골라가지고 이상한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 하면 이제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S&P 500을 살 것이냐, 확실한 채권을 살 거냐인데, 지금으로서는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얘는 뭐 불확실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져 있는 거고,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투자를 합니다. 최근에 2분기 그 포트폴리오 나온 걸 보면 그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금 비중을 높였고요. 이제 역시 그분도 말하는 게 현금이 아니라 유동성 대용 자산을 가져가는 거고, 그 중에 상당 자산을 6개월 이하의 국채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S&P 500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버핏 할아버지가 보시기에도 확실하게 5% 중반의 수익을 주는 단기 채권이 낫다, 이런 판단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 한국도 그렇게 큰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PER은 미국보다 낮은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되는데, 뭐 물론 12배를 역산하게 되면은 미국보다는 기대 수익이 높지만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이 일드 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거의 낮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훨씬 위험 대비로는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해당 시점에서는 이게 뭐 나이를 불문하고 당연히 자산 배분은 뭐 좋아 보이는 자산,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자산은 비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질문을 주시는 거는 약간 투자 성향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주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 하더라도 젊은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조금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투자를 해주는 게 바로 TDF라는 게 있잖아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 타겟 데이트 펀드의 기본적인 컨셉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젊은 시절에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이제 늘려가는 건데 왜 그럼 이제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올해 하반기 시장은 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긴 장기 시계열을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이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물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고 기업의 매출액에서 또 파생되는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면 상승하는 구간도 있고 하락하는 구간도 있고 뭐 어쨌든 좋을 때 나쁠 때를 다 겪으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얻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2년 남았다, 3년 남았다. 근데 재수없게 그 시점에 예를 들면 뭐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뭐 외환위기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 뒷부분에 투자를 못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층들은 흔히 말하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꾸준히 분할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반면에 이제 내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분은 그동안에 이제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자산 또 배당을 주는 자산들 위주로 하면서 이 현금 흐름을 확보해 나가는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을 먼저 보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느리게 수익을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안전한 자산, 그러니까 결국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선호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좋은 투자는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1년 하고 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 해는 뭐 10% 성과를 수익률을 내고 그 다음엔 막 5% 빠지고 또 그 이듬해에는 또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7%,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온탕 냉탕을 겪는 게 여러분 나중에 놓고 보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저조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투자 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9년 동안 열심히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하더라도 마지막 10년 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투자했는데 그 해가 마이너스면 9년 차 벌어놓은 거 10년 차에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내가 조금은 덜 먹더라도 지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 매년 조금씩이라도 수익률이 유지되는 그런 투자가 제일 바람직하고요. 어떻게 그럼 투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되게 지겹고 나 저런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식상하다는 얘기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매년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섞어서 그리고 서로 상관관계가 낮아서 얘가 올라갈 때는 얘는 빠져도 서로 상쇄가 되는 이제 이런 투자가 길게 보면 결국은 자기 계좌가 늘어나는 투자이지 이렇게 막 온탕냉탕 겪는 투자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결코 실질적으로는 별로 실익이 크지 않다. 하루도
내지는 한 해도 잃지 않는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크게 이제 눈앞에 와 있는 불확실성은 결국 유가가 아닐까 싶어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상반기까지는 좋았던 시장이 지금 하반기, 특히 8월 이후에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을 하고 빠르면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던 연준이 오히려 한 번 더 금리 인상 내지는 내년도에도 고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90불대로 올라왔고 이제 벌써 100불대에 이를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가에 대한 전망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좀 하긴 어렵지만 지금 유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사우디라든가 이 러시아의 이제 감산 움직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또 투기적인 세력들이 좀 붙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가가 정말로 100불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면 연말까지 더 험악한 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의 상승세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나 물가가 더 많은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사업성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좋은 주식이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다시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이 성장주를 많이 밸류에이션을 쳐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지금의 금리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투자하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